수원대학교 재테크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 2주차 재테크의 이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교시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조금 설명하다가 못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 의사결정, 투자의 기초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우리 교재 2장 증권금융과 발행시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3시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투자 의사결정에서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잘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고, 둘째가 투자 시점 결정을 잘해야 되고, 그럼 셋째는 성과 평가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 선정은 어떤 투자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 자, 이 주식을 예로 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채권을 주식과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것도 어렵다면은 본인은 지수에 관련되는 어떤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학기 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기는 아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질문 퀘스천 마크를 붙여 넣었다가 교수님한테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카톡방을 해서 질문해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증권투자 2라는 교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음부터 같이 한번 쭉 리뷰를 해보면은 그게 대충 답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둘째로 투자 시점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정답은 가장 주식이나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주식도 가격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을 주가라는 표현을 쓰고, 채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그 채권의 수익률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채권 공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주식을 예를 들면 가장 빠져서 가장 바닥일 때 사서 팔 때는 가장 꼭지에서 파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 숲속에 들어가 있으면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가 꼭지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교수님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아무리 여러분들 분석을 많이 하고 좋은 종목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분석도 열심히 하고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드 마니를 모아가지고 담은 100만이든 500만이든 1000만이든 간에 돈을 갖고 있을 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를 할 때는 절대로 단기 투자는 상당히 마음을 그렇게 여유있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교수님이 가능하면 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이 좋은 포트폴리오는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때 돈이 필요할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본인이 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5종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한 5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기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A 종목은 포트폴리오를 잘 선정해 가지고 한 50%의 수익이 났는 겁니다. B 종목은 한 30%의 수익이 났고, C 종목은 그냥 본전인 상황입니다. 이제 본전인 상황이죠. 자, 그리고 D 종목은 마이너스 10%고, 그리고 이 마지막 종목은 마이너스 20% 수익, 마이너스 손실이 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낳는 걸 우리가 팔아서 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왜 위험한 발상이라고 교수님 말씀하느냐면은, 자, 수익이 낳는 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수익이 나는 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죠? 많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홀딩하고 마이너스 20% 손실이 나는 거는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급히 돈이 필요할 때는 수익이 나는 종목은 그대로 홀딩을 하고 가장 손실이 많은 종목을 팔아서 급한 돈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정시 기억에도 나와 있고 교수님의 경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손실 나는 거를 팔면은 자기 살을 깎는 아픔층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는 투자 성과가 어떠한지를 보는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재조정하는 그런 상황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자, X축을 리스크로 보고 Y축을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 항상 우리가 리스크가 높으면은 기대 수익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식으로 항상 이 그래프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적으면은 그거는 뭐 너무나 안전한 그 투자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도 앞으로 계속 강의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그를 요약을 못했기 때문에 요약을 하고 다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정권 금융과 발행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발행시장은 뭐냐 이죠? 발행시장. 그럼 우리 또 3장에 가면은 유통시장을 공부하는데 발행시장이라는 거는 기업이나 기관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제초에 회사나 기관이 먼저 어떤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을 우리가 발행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매매를 하는 것은 다 유통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기업이나 기관이 유가증권을 발행을 해 주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시장을 영어로 하면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고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의 구분을 보면은 금융이라는 두 경제 주체 간의 자금의 유통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경제 주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회사에서 일해서 뭐 월급 받아오고 하는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계는 대부분 다 흑자 지출 단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 여러분들 부모님이 회사를 다니면은 여러분들 부모님 다니는 그 회사 등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네 번째는 외국. 경제 주체는 네 개죠.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 네 가지 있는데 가계와 기업과 정부는 국내에서 어떤 경제가 일어나는 거고 외국은 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시장이 되게 활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은 흑자 지출 단위에서 적자 지출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돈의 생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만약에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은행에 예금을 해놓죠. 그럼 은행은 그걸 받아가지고 필요한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돈을 은행이 대신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흑자 지출 단위에서 적자 지출 단위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럼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자금의 유통이 발생하는 장소를 금융시장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은 뭐냐?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수단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금융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시스템은 자, 우리 금융기관 하면 은행, 뭐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카드사 등등 있죠. 그런 금융기관이 기업이 발행해는 주식이나 채권을 하나에 포함하고 이런 걸 다 광의의 개념이 금융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금융시스템, 금융시장은 금융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금융시장의 구분을 보면은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쉽습니다. 직접이라는 건 다이렉트로 하는 거고 간접은 인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자, 쉽게 설명하면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가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자, 은행을 통하지 않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그거를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합니다. 그럼 간접 금융시장은 뭐냐면 금융중개기관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거죠. 자,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 가게들은 금융기관에 우리가 돈을 예금으로 맡겨놓는 겁니다. 맡겨놓으면 우리는 그 정수를 받죠. 그죠? 받으면 금융기관이 돈을 쭉 갖고 있다가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한테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간접 금융 시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그러면 직접 금융시장에도 금융기관이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중개 역할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어느 회사가 돈을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그런 어느 기업이 실제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보통 증권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증권회사 하나의 거쳐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증권회사가 직접 하나의 수단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기업과 투자가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금융수단이다. 시장.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 조달하는 것은 직접 금융시장이고 은행을 거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간접 금융시장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금융시장의 구분을 보면은 금융시장에는 자본시장과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을 우리는 마니마켓 또는 화폐시장이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폐시장이라는 것은 만기 1년 이내에 단기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마니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시적 자금의 과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래되는 시장이기도 하고 유동성이 높고 부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이라는 개념은 캐피털 마켓인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되는 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에게 장기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80년 초부터 미국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시작이 되는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상품과 가격 변동 위험과 신용 위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인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인데 현물 시장에서 금융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준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전부 다 위험 이렇게 얘기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도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 이 위험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영어로 리스크로 그렇게 바꿔서 보면 되는 겁니다. 금융상품과 가격 변동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인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고 현물 시장에서 금융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파생상품 시장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선물 옵션 등에 대한 개념과 강의를 듣고 나면은 좀 이해를 지금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 학기 초고 여러분들 아직은 이 공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는 화폐 시장도 있고 자본 시장도 있고 파생 상품 시장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항상 다음에 공부를 강의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 자, 그러면 이 금융시장에
구분해서 첫 번째 정권시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이 매매되는 시장을 정권시장인데 이거는 협의의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에서 정권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시장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자, 자본 조달을 하는 기능도 있고 자산 운용 기능도 있고 자본 배분 기능도 있고 소유 분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본 조달 기능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소규모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의 장기 산업 자금화를 한다. 자, 어떤 회사가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할 때 일반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면은 1억짜리를 100명 모으면 100억이 되는 거죠. 역시 대규모의 장기 자금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권시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산 운용 기능은 투자자들의 자산 운용을 위해서 투자시장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정권회사의 정권시장의 역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 배분 기능은 투자자본이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집중되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기업들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유 분산 기능은 주식 소유의 대중화를 통해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한 정권 자본주의가 실현된다. 그래서 우리 정권 시장의 기능은 자본 조달 기능이 있고 자산 운용 기능이 있고 자본 배분 기능이 있고 소유 분산 기능이 있다. 4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만 우리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융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수단은 Financial Instrument인데 채무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금의 차입자가 있고 정수의 소유자가 있는 겁니다. 자, 자금의 차입자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얘기를 하고 정수의 소유자는 투자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금융자산의 소위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자, 수익성이랑은 일정 기간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소득과 자본 이득에서 금융자산의 매매 및 보유에 따른 재비용을 차감한 수익의 크기다. 자, 우리가 수익을 얘기하면은 크게 캐피털 게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거기다가 만약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배당 보유했을 때는 배당금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 수익이라는 건 주식을 예를 들면 자기가 샀는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이가 바로 캐피털 게인이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본인이 그 주식을 보유했으면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피털 게인 플러스 배당 2개를 합한 것을 우리가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위험성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도.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 무조건 다 올라가는 느낌 들죠?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올라가는 기업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 것 반해서 내려가는 종목도 대단히 많습니다. 가격이 하락해서 생기는 그런 위험도 있는가 하면은 크게 채무 불이행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위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위험이라는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했지만 전부 다 리스크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리스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가 정책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갑자기 금리를 만약에 플러스 1% 올려서 1.5%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이 시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장이라는 건 정부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런 거고 그 기업 자체의 그 리스크는 채무 불이행 리스크도 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원금 손실 없이 불편이나 거래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자기가 필요할 때 매매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
하루에 예를 들면 한 500주, 1000주밖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유동성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거는 엄청나게 많이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많이 되는 기업들은 유동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거래가 만약에 활발히 안 되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를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 금융 상품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어문 CP입니다. 커머셜 페이퍼인데 상거래와 관계없이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카드 회사가 CP를 발행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몇 조의 CP를 발행해서 그 자금을 조달해서 여러분들이 제1금융권 저리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카드론을 해주죠. 그런 걸 그 카드 회사가 돈이 없지만 그 CP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하는 수단이 기업어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 정수는 CD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기 예금의 유동성을 부여한 양도가 가능한 정기 예금 정수입니다. 양도성 CD. 자, CD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통장의 형태로 발행되는 CD가 양도성 예금 정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정수 자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 양도성 예금 정수는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채권 공부할 때 교수님이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RP라는 게 있는데,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 금리를 보태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RP입니다. 그다음에 통화 안정증권이라는 것은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고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단기 증권입니다. 이거는 만기가 맥시멈 1년입니다. 보통 통화안정증권은 소위 통안채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3개월, 90일물이 가장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론, 콜머니, 콜시장, 금융기관들 사이의 일시적인 자금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루 내진 며칠간 단기적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가 콜 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콜로는 돈을 빌려주는 거고 콜마니는 돈을 빌리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단기 금융시장도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